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하에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류하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물밑 접촉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중화기와 곡사포 등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추가 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아 건조함을 해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5도, 대구 29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덥겠습니다.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이것은 자동차에 확 꽂힐 보험 포인트까지 확 꽂힐 보험 캐롯 없는 분들에겐 더 꽂힐 보험 꽂으면 자동 측정 탑만큼 흡을로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철이 세상을 진화시킬 때 환경도 함께 지켜주는 내일. 오래도록 먼 길을 달려가도 탄소 발자국이 남지 않는 내일. 인간이 쓰는 에너지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내일.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내일. 포스코가 만듭니다. 그린 투모로우 with 포스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평일, 오늘도 힘차게 아침엔 열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오늘 어떤 소식 기다리고 있나요? 중국 내이멍구에서 시작한 황사가 베이징시를 뒤덮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옮겨온다면 오늘 오후부터 영향권에 들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건조한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 등 일부 지역에선 강풍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오늘 아침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일근 기자, 아침엔 월드에서 다룰 내용도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피난민 대피를 위해 마리우폴에 보낸 버스 90대 중 4대만 임무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아침엔 월드에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개봉 영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4월 22일 금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의 첫 관문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일단 미뤄졌는데요. 막판 협상에서 어떤 절충안을 찾을지가 관건입니다. 첫 소식 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을 두고 당 안팎의 비난이 확산되자 잠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당내에서도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 원칙을 저버린 소탐대실 등 입법 속도 조절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 소위 회부로 시작된 민주당의 초고속 입법 작전은 나흘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하에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절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원내 지도부 간의 협상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절충안의 핵심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안건 조정위를 가동, 검수완박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검수완박은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것은 거부권 행사라고 봅니다. 일각에선 여야 간 협상이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위한 민주당의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5월 3일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윤희입니다. 10년 전 소수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며 국회 선진화법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인데요. 그런데 10년 뒤인 지금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두 제도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여야의 극한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엔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가 도입됐습니다. 당시 79석의 소수 야당이자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도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소수당에게 충분히 토의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수정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의안의 질서 처리를 막을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1년쯤 지나 다수 여당이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려 하자 민주통합당은 반발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90일간 숙성기간을 거쳐서 거기서 심도 있게 문제되는 안건을 논의하라는 겁니다. 새누리당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하지만 172석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야당 몫으로 돌리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를 예고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논란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조종태 광주고검장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국회가 우습냐고 한 김 의원에게 조 고검장은 국민이 우스운가라고 써보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모습을 보이자 국민이 우습냐고 보낸 겁니다. 조 고검장의 문자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김 의원은 보복 수사 준비하겠네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이익 또는 국민의 피해 이런 부분이 빠진 채 진행되는 논의 과정에 좀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사 하고 문자를 드렸고 어제 이례적으로 언론 앞에 선 조 고검장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의 지방검찰청에선 릴레이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에선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지적했습니다. 70여 년간 시행해온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이 갑작스레 이루어질 경우 일선에서 발생된 혼란은 매우 클 것이고 일부 지방청에선 평검사들까지 반대에 나선 가운데 검찰의 공정성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원지검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한 사례들을 강조하며 여론에 공을 들였지만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신성식 검사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한편 성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당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건데 다음 회의에서 실제로 징계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젯밤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 등의 문제를 윤리위에 넘길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등은 이준석 대표가 2013년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당 윤리위에 추가로 제소했습니다. 관련 녹취록과 증서 등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징계 여부나 수위 등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이번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허위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선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중국에선 모래바람이 불어 닥쳐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5일부터 벌써 3번째 황사경보인데요. 강한 바람을 타고 온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래바람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쉽게 상상이 되진 않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네, 저희 JTBC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지역 매체에 따르면 초속 32m에 달하는 모래폭풍이 덮쳤다고 합니다. 내몽고로 많이 알려진 중국 내이멍구 자치구인데 영상으로 보면 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누런 안개가 낀 것처럼 고속도로 요금소 입구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 내이멍구뿐 아니라 간수와 산시 등 중국 8개 성을 휘감았습니다. 어제 오전엔 동쪽에 있는 베이징 일대에도 황사 청색경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베이징 전역이 누런 하늘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해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4배가량으로 기록됐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오늘 오전 8시쯤에나 황사가 잦아들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베이징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라서 강한 바람을 타고 옮겨온다면 오늘 오후부터 한반도가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도 덩달아 같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 주말을 앞두고 날씨 소식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내려진 이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강풍특보까지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그제는 강원도 영월과 대구, 달서구, 어제는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위험도 커진 건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길게는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은 그제부터 건조경보로 높아졌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데요. 강원 산지에선 이틀째, 다른 강원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은 어젯밤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인천과 경기, 충남 등 서해안 지역도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붑니다. 순간 풍속으로는 초속 20m, 산지엔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 5mm 안팎으로 워낙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말 화재 예방에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는데 우려점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일단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올해도 AA2로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데 지난 2015년 오른 뒤 7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도 기존처럼 안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도에서도 반도체 호조와 민간 소비 회복이 완만한 상승을 받쳐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 가계부채가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인구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병역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직접 병원을 찾아 셀프 재검을 받았는데 의혹과 달리 2015년 징병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야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3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받은 진단은 퇴행성 추간반 탈출증입니다. 병역 진단표에서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7년 전인 2015년 병적 기록표에 있는 판정 사유와 같습니다. 당시와 현재의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 후보 측은 재검 의료진에게 아들의 2015년 MRI 영상 기록과 진료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진은 당시 판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2015년보다 현재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이른바 셀프 재검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 후보 아들이 검사를 받은 곳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인 박주신 씨가 병역 의혹을 해결한 곳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엔 문제가 없습니다. 정 후보자 측 역시 처음엔 서울대병원을 검토했다 국립대병원이라는 오해를 살까 봐 병원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015년 당시에 찍었던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은 셀프 검증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2015년 CT, MRI 공개는 필수입니다. 개인정보라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다만 정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을 위해 각 당이 추천하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영상 자료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 후보자 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요청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영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규모를 더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푸틴의 전략적 실패라고 강조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해 우리 돈 약 9,9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원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공세를 강화하고 항구 도시 마리우폴 승리를 주장한 상황에서 발표됐습니다. This package includes heavy artillery weapons, dozens of howitzers, and 144,000 rounds of ammunition to go with those howitzers. 군사 지원뿐 아니라 경제 지원안도 발표됐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is announcing that we intend to provide an additional $500 million in direct economic assistance to the Ukrainian government. 러시아 연계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도록 추가 조치도 진행됩니다. That means no ship that sails under the Russian flag or that is owned or operated by a Russian interest will be allowed to dock in a United States port or access our shores.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방의 제재가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크렘린궁의 전략적 실패가 우리의 목표라며 무슨 일이 있든지 우크라이나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과 덴마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혐의 조사를 요청하고 전쟁 범죄 수사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러시아군이 2달 가까이 포위했던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폴 피난민들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 90대를 보냈지만
4대만 빠져나왔다고 전했는데요. 아침 한 월드 시작합니다.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 담당하는 안익은 기자 나왔습니다. 이 러시아가 결국에 이 남부 거점 도시죠.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마리우폴은 러시아가 개전 초기부터 손에 넣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지역인데요. 친러시아 세력이 별도 공화국을 세운 이 동부 돈바스 지역과 러시아가 이미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요충지 항구이기 때문입니다. 예.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силами Народной милиции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свобожден Мариуполь. Остатки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истов укрылись в промышленной зоне. Н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тем более о сохранении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наших солдат и офицеров. Не нужно лезть в эти катакомбы и ползать там под землей по этим промышленным объектам. 푸틴 대통령의 지시는 러시아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봉쇄만 하라는 건데 사실상 아조우 연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과 피난민에 대한 고사작전을 펼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폴에 고립된 피난민을 태우고 나오기 위해 버스 90대를 보냈지만 불과 4대만 임무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마리우폴에서 버스 4대가 빠져나온 건 희망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마리우폴을 빠져나온 피난민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Они бомблят самолетом с первого дня. Они уничтожают полностью все. Они стирают, просто стирают. И всем навязывают мысль, что Азов наш, они там... 아이고, 아직도 마리우폴에 좀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가부도 사태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네, 러시아는 지난 6일 달러 국채 보유자들에게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을 했는데요. 예. 신용부도 스와프 시장 감독기구가 루블화로 이자를 상환한 건 채무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러시아가 국채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한 건 디폴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예. 러시아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달러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최종 디폴트 판정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게 되면 볼셰비키 혁명 이듬해인 1918년 이후 처음으로 대외 채무에 대한 디폴트가 됩니다. 그렇군요. 또 러시아는 국제회의에서 잇따라 왕따가 되어가고 있죠. 네, 러시아 대표가 발언을 하면 다른 나라 대표들이 집단 퇴장을 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예.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이어 현지 시간 21일에는 IMFC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가 대표 중 3분의 2가 단체로 퇴장을 했는데요. 어제 집단 퇴장에 동참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에는 퇴장에 동참했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발언할 때 퇴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자리를 지킨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각 국가가 처해 있는 또 특수한 여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자루재듯이 그걸 갖다 재단해가지고 가타부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 여론을 숫자로 세어보진 않았지만 어제는 앉아있고 오늘은 퇴장하는 모습이 좀 일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보름 남짓 남겨둔 상황인데요.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을 했다고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이 먼저 밝히고 청와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제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회답 친서를 보냈는데요. 양 정상은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남북 관계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혜근 기자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2년 연속 파행을 맞았던 브라질 카니발 축제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차림을 한 카니발 왕이 축제 거리를 개방한다는 의미의 대형 열쇠를 받으면서 개막을 선언했고요.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삼바 학교의 화려한 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요. 올해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달 연기된 끝에 극적으로 열린 만큼 다들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퍼레이드 심사에 삼바 댄스 경연 등 다양한 기념 행사로 일정이 빼곡하다는데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브라질 관광 부문에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흰머리를 우아하게 빗어 올리고 파란색 띠로 장식한 드레스를 입고 있네요. 볼수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7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특별히 제작한 인형인데요. 여왕이 결혼식 때 착용한 프린지 티아라까지 판박이처럼 재현했습니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9만 원 정도 하는데요. 온라인 주문에 이어 오는 6월에는 런던 시내의 유명 백화점에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축 늘어진 초대형 코끼리 곁에서 사람들이 인증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무려 90kg의 상아를 가진 희귀 코끼리가 사살됐는데요. 재미와 과실을 위해 야생동물을 잡는 트로피 사냥꾼들의 소행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츠와나를 비롯해 남아공과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국가는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트로피 사냥을 관광 상품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물의 생명윤리를 무시한다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 또한 대부분 지역사회보다 중개업체와 정부 관계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게 실상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22일 만에 다시 시위에 나섰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쏟아졌지만 한켠에선 괜찮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현장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7시 반 3호선 경복궁역.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지하철 안을 두 팔로 기어갑니다. 검토하겠다는 답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해답을 반영하겠다는 이 답을 받아주십시오. 한 남성이 거칠게 항의합니다. 다 먹고 살기 힘들고 그만 사람들이라고 다! 사람은 힘들어! 지켜보다 울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참을 기어 다음 문에 도착하니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에 팔 두 쪽이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왜 장애인이 여기에 박씨가 빠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힘줄 수 있는 한쪽 팔을 동료 발목에 걸고 조금씩 나아가는 이규식 씨. 이 씨는 2번이나 지하철 리프트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3차 해당 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하지 않으면 영장을 직접 해산하겠습니다. 시위는 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 양방향 열차에서 진행됐습니다. 한 번은 몸으로, 다음 번은 휠체어로 탑승하며 시위가 길어졌습니다. 더 거친 말이 쏟아집니다. 열차에 못하게 막는 경찰과 부딪혔고 시민들 사이 충돌도 있었습니다. 왜 택시가 안 되냐? 시사도 오죽하면 여기서 몇 달을 참았잖아, 몇 달을. 넌 장애 안 될 것 같아.
시위 끝에 인수위 앞에 모인 장애인들은 뒷짐진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 체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입니까? 4대 법안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보조금법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인수위 측은 해당 사안이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대 측은 다음 달 2일 청문회에 나서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약속한다면 시위를 멈추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1980년에 문을 연 오래된 가게가 어제 철거됐습니다. 생맥주 안주로 노가리구이를 처음 내놓은 걸로 알려진 을지 오비베어인데요. 서울 미래유산으로 또 100년 가게로도 뽑혔지만 법적 분쟁 끝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게차를 붙들고 소리를 질러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드러누워버린 청년은 곧 끌려 나갑니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오랜 시간 맥주를 담아왔던 냉장고, 노동자들이 앉아 얘기하던 간이탁자도 이제 철거물이 됐습니다. 42년 동안 이름을 지킨 간판도 내립니다. 가게 앞을 막아선 건 철거 용역 100여 명입니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 첫 가게로 알려진 을지 오비비어 철거 모습입니다. 을지 오비비어는 1980년 12월 공구상 골목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100원짜리 노가리구이와 생맥주를 팔았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주변에 비슷한 가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고 2018년엔 중소벤처기업부가 100년 가게로 선정했습니다. 근대 유산으로 100년 넘게 보존하겠다던 가게는 그 뒤 5년을 못 버텼습니다. 어떤 회한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42년째 한 거고 창업주는 집사람의 아버님이세요. 96세로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을지 오비비어 사이 분쟁은 지난 2018년 시작됐습니다. 임대료 보증금 문제부터 시설 개축 비용까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결국 임대계약 연장에 실패했고 법원은 가게를 비우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부터 5번 강제 집행이 있었지만 시민단체와 단골 손님들 저항으로 실패했습니다. 6번째 시도 만에 가게는 철거됐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따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혹시나 잘못됐을 경우에 42년 동안 추억을 만들어준 가게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게 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2022 건강기능식품 대상이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JTBC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식품 영양과 마케팅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단이 총 11개의 우수 건강기능식품을 선정했습니다. 최고상인 농식품부 장관상은 종근당 건강 락토핏과 레이델 코리아의 레이델 폴리코사놀, 동진제약의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가 받았습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현장 경영 활동으로 강원도 동해항에서 개최한 해저 전력 케이블 포설선 취항식에 참석했습니다. 구 회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전송과 효율적인 에너지망 구축에 기여해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세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당당히 한몫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극장을 찾는 발길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요일 아침 앤 라이프 나원정 중앙일보 영화 담당 기자와 함께 2주의 개봉 영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배우 천우희 씨가 출연하는 신작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제 직업상 제목부터 관심이 정말 많이 가는데요. 네, 앵커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천우희 씨가 이 스타 앵커로 나오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주인공 세라는 9시 뉴스를 젊은 나이에 진행하게 되는 아주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로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그의 모든 걸 흔듭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딸이 살해됐고 자신도 곧 살해될 거라면서 자신의 죽음이 정세라 앵커의 입을 통해 보도되면 너무 기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장난 전화로 넘기기에는 좀 마음에 걸리고
또 세라는 엄마가 이 진짜 앵커가 될 기회라고 부추기면서 제보자의 집을 찾아가는데 진짜 모녀의 시체를 발견하고 네. 이후로는 이 여성의 그 정신과 주치의까지 만나서 환각 증세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지금 줄거리를 듣고 좀 소름이 돋는 게 제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잠깐 보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로 배우 신하균 씨도 나왔고 엄마 역으로는 이혜영 씨도 나왔고 배우들 연기가 상당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배우 이혜영 씨가 이 딸이 잘 되기만 바라는 엄마 역할을 맡았는데 천우희 씨와 애증의 모녀 관계를 넘어선 어떤 굉장히 긴밀한 호흡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 후반부에 밝혀지는 어떤 비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은 독립영화에서 주목받던 전지현 감독이 이 연출을 맡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여성 안에 있는 어떤 공포와 트라우마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소재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영화 보시면 그런 부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스릴러라고 하기에는 어떤 심리적인 내면의 세계도 좀 반영이 많이 되나 봐요. 특히 천우희 씨의 앵커 연기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떤가요? 천우희 씨가 보통 영화 드라마에서 사회 초년생 역할 많이 맡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전문직 역할이어가지고 준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 6개월 과정에 아나운서 그 강의가 있었는데 20일 만에 속성으로 배워서 정말? 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현역에서 보시기에 어떨지 저도 궁금하네요. 오, 정말 너무 기대되고 지금 또 말을 듣고 나니까 20일 동안 연습한 그 모습이 너무나 궁금한데 선배로서. 근데 제가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봐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극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네, 이번에는 할리우드의 아주 유쾌한 코믹, 액션, 모험 영화 로스트 시티입니다. 산드라 블록이 주인공인데 아주 성공한 베스트셀러 로맨스 작가예요. 근데 그의 소설 속에서 사라진 전설 속 보물의 비밀을 발견한 한 재벌한테 납치가 되면서 이 야생의 화산섬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납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하필 여기 나오는 책 표지 모델 채닝 테이텀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의문의 남자 브래드 피트가 뭉쳐서 어설픈 구출 작전에 나서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네, 악당 역할을 맡은 다니엘 레드클리프도 이제 나오는데요. 네, 이번 영화 정말 그 명배우들이 아주 몸을 사리지 않은 오락 영화라고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말하신 것처럼 굉장히 초호화 캐스팅인데 산드라 블록의 코믹 연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 모험이 펼쳐지는 배경이죠. 아까 이 대자연이 나왔는데 굉장히 실감나는 세팅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정글에서 촬영을 해야 한다는 제작진 뜻에 따라서 실제로 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카리브 해안에서 주로 찍었는데요. 주 촬영 배경은 아열대 정글이 사려 있는 이 로스 하이티스 국립공원에서 많이 촬영을 했고요. 특히 촬영 첫날 새들이 막 사방에서 날아다니고 날치가 그 촬영팀이 탄 보트와 함께 이렇게 헤엄치는 그런 장관의 배우들도 감탄을 했는데 이 거머리 보이시죠? 네. 실제 실감나는 꿈틀대는 거머리 이것만큼은 특수효과 팀이 만든 가짜였다고 합니다. 이 산드라 블록이 이번 영화에서는 제작까지 맡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처음 읽었을 때는 전혀 내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읽고 마음을 돌렸다고 하는데 이 영화 보시면 아까 보신 그 분홍색 전신 쫄쫄이 수트를 입고 영화 내내 출연을 하면서 큰 웃음까지 안깁니다. 그럼 영화 내내 그것만 입습니까? 네, 이게 보시면은 정글이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큰 거머리는 진짜 거머리였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원정 중앙일보 영화 담당 기자였습니다.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확정됐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7달 동안 선수들이 쏜 화살은 모두 4만 5천 발. 종이 한 장 차이 치열한 경쟁 속에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는데요. 오선민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23살 차이를 뛰어넘어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두 사람. 20년 넘게 선발전에 선 베테랑 궁사와 늘 발랄하게 파이팅을 외치던 소년 궁사도 사선에 나란히 선 경쟁자일 뿐입니다. 항저우행을 결정짓는 마지막 순간 가위바위보 한 판에 긴장이 풀리나 싶었지만 오전 경기를 8명 중 7등으로 마무리한 안산의 어깨는 유독 무거워 보였습니다. 느닷없이 6점에 꽂힌 화살에 늘 냉정을 잃지 않던 얼굴에도 아쉬움이 묻어나는 듯했지만 연이어 10점을 쏘며 만회했습니다. 지난해 올림픽 선발전에서도 딱 1점 차로 간신히 도쿄행에 올랐는데 시합이 끝날 때까지 선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3위로 선발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항저우로 가는 여정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1차 선발전을 14위로 통과해 바늘구멍 같은 국내 대회를 실감했고 남녀 각 4명씩을 뽑는 마지막 평가전에선 전날까지 6위를 기록하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1차에 비해서 2차 때 조금 더 마음에 들지 못하는 성적을 계속 써서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선발이 돼서 정말 메달이나 이름값보다 이 순간 가장 활을 잘 쏘는 선수만이 태극마크를 얻을 수 있기에 도쿄올림픽 3관왕도 가슴을 졸여야 했던 대회. 7달 동안 4번이나 치른 대회의 마지막 날 안산은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쐈다며 웃었습니다. 이제 쏘는 리듬만 찾고 가자, 그냥 쉽게 쏘자 하면서 그냥 열심히 대충 쐈습니다. 종합 3위를 기록한 안산과 2위 강채영을 제친 건 국제 종합대회에 나가본 적 없는 이가연이었습니다. 처음 나가게 되는 거지만 큰 욕심을 갖고 준비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자부에선 1, 2차 평가전을 모두 1위로 마무리한 김우진에 이어 김재덕과 오진혁, 이우석이 항저우로 향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아서 건조함을 해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한편 강원 지역은 오늘도 산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와 함께 강원 영동엔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5도, 대구 29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이하는 주말인데요. 온전한 일상 기쁘고 즐겁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